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일어나 2억 원의 예물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선언했고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결혼식 날은 어떤 여성에게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날입니다.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날이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식장으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신부, 서연 씨도 동화 같은 결혼식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잘생긴 신랑, 그리고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신 2억 원에 달하는 예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꿈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장밋빛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환한 미소와 달콤한 축복의 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 행복은 과연 온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에 불과할까요? 가장 기쁜 날, 위선과 계산의 가면이 벗겨져 적나라하고 냉혹한 진실이 드러났을 때 사랑은 과연 그것을 극복할 만큼 클까요?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딸을 아끼는 아버지는 보물처럼 여기는 딸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지금부터 극적인 결혼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억 원의 예물이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혹독한 시련이 된 그곳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서연아, 가서 유리 씨에게 술 한 잔 따라주렴. 그 해에 너에게 자리를 양보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지. 결혼식에서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분이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켜주길 바라요.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동생이 될 사람이 달랬습니다. 형수님, 술 한 잔인데 뭘 그래요. 어머니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인 김 회장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무대 위로 걸어가 예물 2억 원이 든 증서를 집어들고 준호 씨 가족을 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시집 안 보냅니다. 모두가 이것이 단순한 파혼 선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다음 행동은 이 연극을 통쾌한 숙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와 준호 씨의 결혼식은 매우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샴페인 타워, 동화 속 세계처럼 꾸며진 풍경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높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의 아버지이신 김 회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신랑 신부에게 축복의 말씀과 결혼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재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아버지께서 오늘은 조금 긴장하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대 위로 올라와 양복 안주머니에서 증서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서연아, 이건 아빠가 너랑 준호가 사업 시작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쓰라고 준비한 2억 원이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아빠는 큰 소원은 없고 그저 네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무대 아래 하객들은 놀라움과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한 번에 2억 원이라니. 김 회장님이 정말 딸을 아끼시나 봐. 저 준호라는 청년은 정말 복 받았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준호 씨와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고 미래의 시어머니는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이 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객들에게 술을 따르러 다닐 때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박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너는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란다. 알겠지? 네, 어머님.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 너희 집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품과 도리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시집 왔으니 우리 집안의 법도를 배우고 예전처럼 아가씨처럼 제멋대로 굴어서는 안 된다. 겉으로 듣기에는 관심의 말 같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법도를 배우라니, 제멋대로 군다니. 이건 만천하의 새며느리 기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저는 도움을 청하려 준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그저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는 착해요.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는 저를 살짝 밀었습니다. 서연아, 어서 어머니께 한 잔 더 따라드려. 제 마음속에 일었던 작은 불쾌감은 그의 행동에 의해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연회장 문 밖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안내 직원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의 전 여자친구 유리 씨였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준호 씨도 그녀를 보았고 그의 얼굴은 즉시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왔지? 제가 채 따져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마치 친딸을 만난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어머, 유리야, 우리 착한 딸, 왜 이제야 왔니? 어서 들어오렴. 그녀는 매우 다정하게 유리의 손을 끌어 우리 메인 테이블로 곧장 데려왔습니다. 유리는 눈시울이 붉어져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를 보고 나서 저를 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준호 씨, 서연 씨, 죄송해요. 저는 오면 안 됐는데 진심으로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두 분이 행복한 걸 보니 제 마음도 놓여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버림받은 희생자 같았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빼앗은 제3자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네가 와준 것만으로도 아주머니는 가장 기쁘단다. 어서 앉아. 아주머니 옆에 앉으렴. 그러고는 친척 한 명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는 자신과 준호 씨 사이에 유리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친밀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정식 며느리인 저보다 100배는 더했습니다. 주위 하객들은 이미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준호 전 여자친구 아니야? 맞아, 결혼 직전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왜 헤어졌을까? 쯧쯧, 저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 아들 결혼식에 전 며느리감을 메인 테이블에 앉히다니. 저는 마치 광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모든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손을 꼬집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 그녀를 불렀어요? 아니야. 준호 씨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녀를 부를 수 있겠어? 그럼 왜 온 건데요? 준호 씨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부르셨을 거야. 어머니가요?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유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 준호 씨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도 그녀 집안 형편이 평범해서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반대하셨거든. 그는 저를 보며 심지어 달래기까지 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 체면을 봐서라도 말이야. 저는 그의 죄책감과 애원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저에게 매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리의 손을 잡고 온갖 안부를 물으며 친어머니와 딸처럼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유리야, 요즘 일은 잘 되니? 너무 말랐다. 너 좀 봐. 살이 너무 빠졌어. 혼자 살면서 잘 챙겨 먹지 못해서 그럴 거야. 걱정 마. 앞으로도 아주머니가 예전처럼 널 아껴줄게. 반면 유리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게 새며느리인 저를 더 챙겨주시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와 준호 씨의 과거 달콤했던 추억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준호 씨는 그 두 여자 사이에 앉아 바보처럼 어색하게 웃으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장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하셨지만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여보, 애들 좋은 날인데 딸을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서인 패백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준호 씨는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호칭을 바꾸는 의식이며 결혼식에서 가장 신성하고 장엄한 부분입니다. 저는 술잔을 들어 먼저 시아버님께 올렸습니다. 아버님, 술 한 잔 받으십시오. 그래, 알겠다. 시아버님은 기분 좋게 웃으며 술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신 후 저에게 두둑한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술잔을 들어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술 한 잔 받으십시오. 저는 공손하게 술잔을 그녀 앞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를 지나쳐 옆에 앉은 유리를 향했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한숨 소리에 온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준호가 오늘 서연이와 결혼하게 된 것은 그 해에 유리가 분별력 있게 행동해준 덕분이지.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리는 즉시 일어섰고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난 일인걸요. 제가 복이 없었던 탓이죠. 착한 아이, 아주머니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땅에 무릎 꿇고 있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명령을 내리는 듯 매우 위엄있게 변했습니다. 준호야, 가서 유리 조밀히 데려오너라. 준호 씨는 어리둥절했지만 여전히 말을 듣고 유리를 어머니 곁으로 데려왔습니다. 모두가 이 광경에 놀라 그녀가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든 그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리를 가리키며 저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네가 우리 박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은 기쁜 일이다. 우리 집안의 법도에 따라 먼저 유리에게 술 한 잔 따라주렴. 지난날 자리를 양보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거라. 앞으로 너희는 친자매처럼 지내도록 해. 그녀의 말은 조용한 연회장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쿵, 쿵, 쿵 고통스럽게 가슴을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게 술을 따르라고? 그녀의 양보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이건 더 이상 기선제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얼굴과 우리 가족의 체면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이고 더 으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땅에 무릎 꿇은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모욕적이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동정과 구경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선들은 마치 무수한 강철 바늘이 되어 제 몸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분노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고 무섭도록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유리는 옆에 서서 여전히 착한 척하며 말렸습니다.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서연 씨가 저에게 술을 따르게 하세요? 저는 감히 받을 수 없어요. 받지 못할 게 뭐 있니?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치에 맞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박 씨 집안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아이의 술 한 잔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저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어 옆에 있는 남자, 제가 평생을 맡기려 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이게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당신이 남자답게 나서서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거나 아니면 저를 일으켜 세워주기라도 하길 바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했다면 오늘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온 힘을 다해 목구멍에서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준호 씨. 준호 씨의 시선은 제 눈과 마주치자마자 1초도 안 되어 황급히 피했습니다. 그는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독단적인 어머니, 다른 한쪽은 모욕당하는 아내.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 작은 희망의 불씨는 그의 회피하는 시선을 따라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제가 시어머니께 드리려던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와서 쪼그려 앉아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저를 달랬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성격이 저렇잖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친척 친구들이 다 와 있잖아. 응? 내 체면을 봐서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 망신시키지 말아줘. 그냥 술 한 잔이야. 마시고 나면 다 끝날 일이야.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딘 칼날이 되어 이미 산산조각난 제 심장을 계속해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고 웃는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일어나 이 어처구니 없는 연극을 끝내려던 바로 그 순간 메인 테이블에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하게. 아버지, 김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서 계셨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정장을 매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강력한 기세가 온 연회장을 뒤덮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박 여사님의 오만함도 절반은 꺾였습니다. 사돈어른, 아버지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준호 씨 가족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우리 집에서 준비한 예물을 진열해 놓은 테이블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곧장 테이블 앞으로 가서 2억 원짜리 증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그 증서를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 동작은 마치 준호 씨 가족의 뺨을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그는 몸을 돌려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는 준호 씨네 세 식구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리 씨를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깨진 얼음처럼 땅에 떨어져도 쨍하는 소리를 낼 것 같았습니다. 내 딸, 이 김진우의 딸은 어릴 때부터 내가 심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 20년 넘게 금지옥엽처럼 키운 것은 자네들 집안이 위세를 부리며 정체도 모를 여자에게 술이나 따르게 하려고 키운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이미 새파랗게 질린 준호 씨를 보며 한 글자씩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이 결혼 우리 쪽에서 없던 일로 하겠네.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즉시 시장 바닥에 아낙네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면 말지. 내 아들이 장가 못 갈 줄 알아? 그 더러운 돈 몇 푼으로 누굴 협박하는 거야? 준호 씨도 당황해서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안 돼. 아빠 말 듣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까 나는 그냥. 저는 혐오스럽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려는 찰나 아버지가 한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고 오직 사업가의 차갑고 냉정한 침착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치는 박 여사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준호 씨의 얼굴에 고정시켰습니다. 파혼은 집안일이고 이제 계산을 좀 해보지. 이건 비즈니스 문제일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한 준호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서류철이었지만 방금 전까지 따지려 달려들던 준호 씨는 그 서류철의 제목을 보자마자 온몸에 뼈가 녹아내린 듯 다리가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박 여사님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저 아버지가 일부러
신비로운 척한다고 느꼈습니다. 사돈어른,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우리를 겁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말하는데 오늘 결혼 안 하면 당신네 집도 우리에게 해명을 해야 할 거요. 아버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두 개의 날카로운 검처럼 준호 씨의 창백한 얼굴에 밝혀 있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말하겠나? 아니면 내가 대신 말해줄까? 준호 씨의 입술이 떨렸고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그는 한참 동안 저라는 말만 반복하며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웃으며 그 서류처를 펼쳐 모든 하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산평가보고서와 은행의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하객 여러분, 본래 이것은 박 씨 집안의 사적인 일이라 제가 도외내서는 안 됩니다. 사회자의 마이크를 통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딸이 너무나 큰 모욕을 당했기에 어떤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준호 군의 아버지 박 사장님은 작은 건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밖으로는 항상 사업이 번창하고 집안이 부유하다고 자랑하셨죠. 하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반년 전부터 이미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은행과 공급업체에 진 빚이 총 3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의 최후 통첩입니다. 3일 내로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가족의 모든 자산을 압류 신청할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모든 하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 씨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은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당신은 날 모함하는 거야.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당신의 귀한 아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미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준호 씨에게 쏠렸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사실상 모든 것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다시 안타까움 가득한 눈으로 저를 향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알겠니? 저 가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노린 것은 내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아빠가 너에게 약속했던 예물 2억 원이었어. 그들은 며느리를 얻으려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거대한 빚구덩이를 메울 구명더처를 찾고 있었던 거다. 너에게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너를 모욕한 것은 그저 내 길을 죽여서 나중에 시집가면 그들에게 쉽게 조종당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며 순순히 우리 집 돈을 다 퍼다 주게 하려던 수작이었을 뿐이야. 아버지의 한마디가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거대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결혼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치밀하게 계산된 먹잇감이었고 결혼이라는 탈을 쓴 사기극의 피해자였습니다. 진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폭로되었습니다. 온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 돈을 노린 거였네. 어쩐지 이 집이 갑자기 이렇게 호화롭게 결혼식을 올린다 했어. 알고 보니 빈 깡통이 요란했던 거구나. 쯧쯧, 정말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더니 그 비난과 조롱 섞인 수군거림은 무수한 따귀가 되어 준호 씨 가족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순수한 연꽃인 척 연기하던 유리 씨의 표정도 매우 다채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놀랐고 다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마침내 숨기지 않는 혐오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를 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애틋함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 이게 사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준호 씨는 그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유리야, 내 설명 좀 들어봐. 무슨 설명을요? 당신 집이 빈털털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돈이라는 진실 앞에서 유리의 위장은 찢겨나갔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경멸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눈이 삐었네요. 저는 당신이 저를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냥 남의 집 예물을 사기쳐서 자기 집 빚 갚으려던 거였군요.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갑자기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행이네요. 그때 당신이 저를 버려서 아니었으면 지금쯤 당신과 함께 3억 원의 빚을 짊어져야 했을 테니까요. 준호 씨,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쓸모없는 인간. 말을 마친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준호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애틋한 사이라며 아주머니를 달콤하게 부르던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이 연극은 정말이지 모든 사람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유리의 퇴장은 마치 도화선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날아가고 전 여자친구도 등을 돌리고 집안의 추문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분노로 이미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이제 더욱 흉측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욕하지도 유리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원망을 자신의 쓸모없는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준호 씨의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이 빌어먹을 놈,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무능한 놈을 낳았을까? 3억 원의 빚 구덩이를 감히 나한테 숨겨?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었어? 이제 잘 됐네. 마누라도 잃고 돈도 잃고 체면도 다 잃었어. 이제 속이 시원해. 그녀는 때리면서 울면서 미친 사람처럼 욕을 퍼부었습니다. 준호 씨는 머리를 감싸 쥐고 어머니의 매질을 그대로 받으며 입으로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인 박 사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없다가 이때는 기운이 다 빠진 듯 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법도를 내세워 저를 훈계하려던 박씨 집안은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애써 쌓아 올린 모든 체면과 품위는 거대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셨고 눈에는 한 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역겹게 만든 이곳을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우리가 몸을 돌리는 순간 박 여사님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미친 듯이 달려와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돈어른,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봐요. 제발 가지 마세요. 서연이와 우리 준호의 정을 봐서라도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2억 원, 아니요. 1억 원만이라도 저희가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1억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사돈어른께 소나 말처럼 일하겠습니다. 서연이를 다시 데려올게요. 아니, 제가 며느리로 모셔오겠습니다. 앞으로 집안의 여왕처럼 모시고 제가 매일 시중 들겠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비참하게 매달리는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애원하는가, 늦었네. 자네가 내 딸을 모욕할 때 어째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나? 이 김진우의 돈은 내 딸이 행복을 일구라고 있는 것이지 자네들 같은 사기꾼들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닐세. 말을 마친 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린 결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2년간의 진심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에 울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조금의 배짱도 없는 비겁한 사기꾼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셨고 제가 실컷 울고 나자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하지. 그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빠 엄마까지 망신당하셨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딸아.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고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니? 잘못은 그놈이 한 거고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을 잘못 본 탓이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은 아빠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집에서 청혼하러 왔을 때 나는 그 준호라는 녀석이 겉보기엔 성실해 보여도 눈빛이 항상 어딘가 피하는 구석이 있고 배짱이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네가 그를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아빠, 그만 말씀하세요. 제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바보가 아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고 눈빛이 갑자기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서연아, 명심해라. 이건 실패가 아니라 교훈이다.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2억 원으로 한 남자의 진짜 얼굴을 20년 일찍 보고 한 가족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이 교훈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걱정으로 핏발이 섰지만 여전히 명민하고 깊은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가 어떻게 재계에서 그토록 큰 기반을 닦을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했고 항상 결단력이 있었으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전히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사정이지 우리와는 더 이상 관련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사업에는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다. 감히 사기극을 벌였으면 그 결과를 감당할 배짱도 있어야지. 은행의 채무독촉장은 진짜이고 공급업체 빚도 진짜다. 우리 돈 2억 원이 없으면 3일 내로 그 집은 파산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버지는 담뱃재를 털었습니다. 신용을 잃은 사람이 재계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일어나 2억 원의 예물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선언했고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결혼식 날은 어떤 여성에게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날입니다.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날이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식장으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신부 서연 씨도 동화 같은 결혼식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잘생긴 신랑, 그리고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신 2억 원에 달하는 예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꿈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장밋빛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저를 강요하지 않으셨고 그저 조용히 회사 업무를 많이 처리하도록 제게 맡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업도 사람 보는 것과 같다.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 계약서 한 장, 글자 하나, 쉼표 하나하나가 함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용이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서서히 그 실패한 연애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고 결단력 있으며 주관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밖에 모르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아버지의 도움으로 저는 제 이름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개업식 날 아버지는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돈도 차도 아닌 그가 직접 쓴 네 글자가 새겨진 현판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남자답게 나서서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거나 아니면 저를 일으켜 세워주기라도 하길 바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했다면 오늘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온 힘을 다해 목구멍에서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준호 씨. 준호 씨의 시선은
제 눈과 마주치자마자 1초도 안 되어 황급히 피했습니다. 그는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독단적인 어머니, 다른 한쪽은 모욕당하는 아내.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 작은 희망의 불씨는 그의 회피하는 시선을 따라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제가 시어머니께 드리려던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와서 쪼그려 앉아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저를 달랬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성격이 저렇잖아. 어머, 저는 이 집의 중요한 결정을 작은아버님께서 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저희 동네에는 그런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좀 고쳐야겠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 소심한 가족에게 드디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혜 씨가 그 말을 하자 식탁은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개의치 않고 젓가락을 들어 새우 한 마리를 먹었고 아마도 입에 아주 잘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안색은 매우 굳어졌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세게 내려놓자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자네 집안에서는 어른 공경도 가르치지 않나? 어른이 식탁에서 한 말을 규칙이라고 하나? 지혜 씨는 천천히 냅킨을 뽑아 입과 손을 닦은 후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작은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집은 평범한 가정이지만 규칙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자손이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자신이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어른께 말대꾸를 하면 어른이 바로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한마디라도 감싸면 그 후로는 친척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전제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말대꾸를 했을 때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디가 이치에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서는 어른이 잘못하시면 자손이 지적할 수 있고 어른도 겸허히 받아들이시며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십니다. 그것이 어른의 권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더 받게 합니다. 저는 단지 이곳의 풍습을 잘 몰라서요. 조카의 결혼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건 어느 집안의 규칙인가요? 제 마음속으로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제 손도 멈추지 않고 음식을 집었습니다. 맞아. 우리 늙은 부부가 아들을 위해 결혼자금 조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작은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다 우리 양반이 성격이 직설적이라 말을 함부로 해서 그래. 세아가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작은아빠 뜻은 너희 둘 다 집 안 산다고 하니 돈을 그냥 두는 것도 그냥 두는 거잖아. 요즘 2년 동안 사업이 어려워서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도 높고 친척끼리 서로 도와야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지. 세아가 내가 보니 자네도 착한 아가씨 같은데 죽어가는 사람 보고 못 본 척하진 않겠지?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요즘은 다들 어려우니까요. 저는 지혜 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셨고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으며 훨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님,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오늘 처음 민준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안 분위기를 보러 온 것뿐이에요. 결혼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나중의 일이랍니다. 제 부모님이 제가 처음 남의 집에 갔는데 며느리니 새아가니 하는 소리를 듣고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면 제 다리뿐만 아니라 함부로 부른 사람 다리까지 부러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돈을 그냥 두는 것도 그냥 두는 거라는 말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적어도 안정적인 펀드라도 사서 이자를 불릴 수 있죠. 작은 어머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2년 동안 사업이 어렵다고요. 만약 손실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민준 씨와 그 부모님께 떠넘기실 생각은 아니시죠? 작은 아버지가 쾅 소리를 내며 책상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혜 씨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린 것이
누가 사업이 망했다고 그래? 내 사업이 잘 안 될 리가 없어. 제 아들 민준이도 휙 소리를 내며 일어나 작은아버지를 쏘아보았습니다. 작은아빠, 무슨 뜻이에요? 왜 지혜한테 책상을 쳐요? 누구한테 손가락질이야? 식탁의 분위기는 팽팽한 활 시위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 동생을 진정시키러 갔고 저는 아들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옷을 붙잡고 앉으라고 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아들을 잠시 비스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드럽게 아들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체면을 깎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혜 씨가 아들의 손을 살짝 흔들자 민준이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고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으며 지혜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빠가 날 지켜줘서 나 정말 기뻐. 고마워. 앉아.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일단 앉아. 저편에서는 남편과 큰아버님이 이미 잡아당기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반쯤 떠밀리듯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빠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 씨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처음 집에 온 아가씨를 곤란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정말 교양이 없는 특별한 집안이거나 그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보기 흉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러고는 그녀는 우리 부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에게 불만이 있으시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바로 가방 싸서 나갈게요. 제가 민준 씨와 계속 엮인다면 제가 염치 없는 거죠. 굳이 다른 사람 시켜서 제가 처음 온 날부터 저를 곤란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기세, 이 풍채, 이 위력. 우리 부부는 안절부절 못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지혜 양, 오해하지 말게. 우리는 자네를 아주 좋아하고 아주 만족스럽네. 남편은 말주변이 없어서 주머니에 있던 봉투를 바로 꺼내 아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그것을 지혜 씨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흘끗 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작은 어머니와 큰 어머님은 두툼한 봉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저는 방금 껍질을 깐 새우 접시를 들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지혜 양, 새우 먹게. 민준이가 자네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특별히 사람 시켜서 맛있는 새우를 사왔어. 우리는 자네가 아주 마음에 든단다. 민준이도 자네를 좋아하고 자네가 우리가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무시당한다고 느낄까봐 집안 어른들을 다 부른 거야. 진작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신뢰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안색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이런, 또 말을 잘못했네. 지혜 씨는 걱정하는 아들과 그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다가 앞에 놓인 봉투와 새우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릇은 매우 깨끗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깨끗한 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두어 번 깜빡이더니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지만 집주인 앞에서 처음 온 아가씨에게 화를 내는 건 집주인의 뜻에 따라 일부러 악역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그 무시는 그 아가씨에게가 아니라 집주인 가족 모두에게 향하는 것이겠죠. 그런 뜻이 맞나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준 오빠? 그녀는 아들을 향해 똑바로 얼굴을 돌려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고 분을 사겼고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작은아버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미안한 듯 지혜 씨의 손을 잡고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를 속상하게 했네. 아들의 큰아버님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이봐, 민준아, 내 작은아빠는 술에 취해서 그런 거야. 술에 취하면 정신이 없어서 주정을 부리는 거지. 식탁에 다른 사람들도 화해를 시키며 모두 작은아버지가 오늘 너무 기뻐서 그만 술을 많이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버님은 소주 한 잔을 따라 지혜 씨에게 권했습니다. 지혜 조카, 화 풀게.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자, 내가 한 잔 올리겠네. 지혜 씨는 일어나 옆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큰아버님, 너무 과분한 말씀이세요. 저는 큰아버님께서 어른이라는 신분으로 저를 압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큰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게 술을 권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조카뻘인데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민준 오빠는 제가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되고 무슨 효소가 부족해서 원래 술을 못 마시는 걸 알아요. 하지만 큰아버님은 민준 오빠의 큰아버지이시니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말 소주를 못 마시니 부디 나무라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큰아버님의 잔보다 잔을 낮추어 가볍게 부딪힌 후 고개를 젖혀 맥주 한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 잔을 뒤집었고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큰아버님, 저는 맥주를 마셨으니 큰아버님께서는 입만 대셔도 됩니다. 큰아버님의 눈이 반짝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좋아. 그러고는 그는 술을 조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의 작은어머니와 작은아버지는 흥미롭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고 식탁은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아들은 직접 봉투를 지혜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받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원래는 너희 둘이 돌아갈 때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자네가 너무 예뻐서 참지 못하고 일찍 줬네. 우리가 얼마를 줘야 할지 몰라서 만사형통이 좋은 뜻이라고 해서 조금 준비했어. 지혜 양, 적다고 나무라지 말게. 그녀는 호탕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혜 씨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조금 어지러워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부축해 위층에서 쉬게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척들을 배웅했습니다. 큰어머님과 작은어머님은 걸어가면서 제게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형님 댁 며느리, 아니, 아직 며느리라고 인정도 안 했지. 형님 아들 여자친구, 정말 대단하네. 나중에 형님이 고생 좀 하겠어. 차라리 악독한 시어머니 노릇 한 번 해서 깨버리는 게 나아. 민준이 조건이면 더 좋은 애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형님들, 그런 말씀 마세요. 애들, 일은 우리가 간섭 안 해요. 그 아이가 민준이보다 2살 어린데 예쁘고 시원시원하고 집안도 좋고 배운 사람이라.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하죠.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2사람은 입을 삐죽거리며 중얼거리다 가버렸습니다. 뒤따라오던 것은 민준이의 고모였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그녀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아가씨 아주 괜찮아. 민준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복이야. 형님 내외가 존중해줘야 해. 앞으로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준이 고모도 배운 사람입니다. 히히. 그녀가 제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지혜 씨와 민준이는 며칠 머물다가 일하러 돌아갔습니다. 저는 몰래 아들에게 그날 일 때문에 그녀가 화가 났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금 그렇다고 하지만 그녀 자신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더 묻지 말자. 1년 후 우리는 그들이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급해져서 아들에게 넌지시 재촉했습니다. 그는 지혜 씨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녀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지혜 씨가 전통적인 결혼 방식을 좋아하지 않고 현대적이고 평등한 결혼을 원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저는 현대적인 결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서양식으로 하고 우리식으로는 안 한다는 건가? 문제없어. 다 그녀 뜻대로 하게. 전화기 저편에서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녀의 뜻은 나중에 아이가 엄마 성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엄마 성을 따라. 안 돼. 절대 안 돼. 허락할 수 없다. 저는 평소에 입을 꾹 다물고 반마디도 안 하던 남편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들은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그녀는 매우 단호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드물게 단호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이가 어떻게 엄마 성을 따를 수 있어? 네가 동의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잠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그 지혜라는 애랑 친구 맺지 않았어? 당신이 전화해서 물어봐. 우리 집은 동의 못한다고, 아이는 아빠 성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쯤 그녀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거라고 짐작하고 그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몇 마디 안부를 나누었고 남편은 계속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멋쩍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양, 그게 말이야. 자네가 나중에 아이. 어머님,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의 성씨를 두고 다투시려는 건데 어머님 성을 따르자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님 성을 따르자는 건가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윤 씨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없어요. 아이가 어머님 성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은 왜 끼어드세요? 민준 오빠 아버님께서 직접 저와 이야기하시게 하세요. 지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당신더러 직접 이야기하라고 하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들었어. 방금 스피커폰이었잖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지. 며칠 후 남편의 전화기는 거의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낮에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었고 주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모는 그쪽이 모든 면에서 우리 집보다 낫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듣자 하니 그 집은 딸만 둘이라던데 그 지혜라는 애도 그 집 장남이나 마찬가지로 나중에 집안을 책임져야 한대. 오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지 마. 아직도 옛날처럼 남의 집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걔네 둘이 알아서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 집에서 대릴사위 못 구했겠어? 그날 밥 먹을 때 오빠도 봤잖아. 그 집 딸 교육 정말 잘 시켰어. 술자리에서도 민준이보다 더 배짱이 있더라. 그런 아가씨가 아이 성씨 문제를 포기할 리가 없어. 괜한 수고하지 말라고 충고할게. 걔네 둘 감정은 눈 있는 사람이면 다 알잖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그 어린 커플을 떼어놓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집이야. 남편은 화를 내며 여동생에게 너랑은 할 말 없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낮에는 두 형제와 중얼거렸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계책을 내놓았는지 모릅니다. 밤에는 아들이 퇴근할 시간을 맞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매우 평범했고 심지어 무심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아빠더러 직접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녀를 쫓아다녔어요. 아빠는 그냥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헤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잡았단 말이에요. 아빠, 헛수고하지 마시고 저 협박하지도 마세요. 소용없어요. 저는 집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아도 그녀와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의 입가에 난 물집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 아들을 협박하는 것도 소용없던 날 그것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아파서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동생과 한참 동안 중얼거렸고 심지어 제가 듣지 못하게 몰래 했습니다. 저도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이를 악물고 직접 지혜 씨를 찾아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매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걔가 당신더러 오라고 했는데 나는 왜 가? 나는 말주변도 없고 싸울 줄도 몰라. 게다가 지혜 말이 맞아. 아이가 내 성을 따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신경 써?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가는 건 좀 쫄려. 당신이 같이 가주면 우리 둘이 걔네 둘을 상대하는 거니까. 적어도 숫자에서는 밀리지 않잖아. 그냥 여행 간다고 생각해.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쫄리는지 아닌지는 사람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그날 밥 먹을 때 한 테이블 가득한 사람이 적었나? 결국 한 명씩 다 격파당하지 않았나? 아들의 고모가 제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큰아버님조차 마지막에 조금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그 아가씨에게 끌려다녔다고. 하지만 남편의 입가에 방금 터진 물집을 보니 그 말이 목구멍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 여행이나 가자. 우리 부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시에 도착했고 다시 도시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지혜 씨와 민준이가 일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와, 대도시는 정말 크구나. 어디를 가나 고층 빌딩이고 자동차는 무슨 상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마중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아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우리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짐 풀고 좀 쉬시다가 저희 집에 오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호텔에는 왜 가? 돈 아깝게. 부모님은 거실에서 자면 돼. 아들이 말하기도 전에 기사님이 우리에게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기사님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차가 없는데 지혜 양이 싫어하지는 않니?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차는 소모품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둘 다 젊어서 차를 살 필요가 없대요. 지하철로 다니면 되고 일 있으면 택시 부르면 된다고요. 1년에 차 사고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 전체를 빌리는 건 좀 비싸서 화장실 딸린 안방 하나만 빌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호텔에 모신 거예요. 집 전체를 빌리면 돈이 들지 않나? 과연 극묵자흑이로구나. 예전에 제 아들은 남편처럼 입을 꾹 다물고 반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아무리 둔해도 그 비아냥거림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꼬는 말을 듣고 안색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월급도 적지 않은데 차 못 사고 집 못 빌리는 것도 아니잖아.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혜 씨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을 겁니다. 돈을 모아야 하잖아요. 저도 그녀에게 좀 미안해요. 2년 전에 집을 사자고 했는데 그녀가 한 번에 저축한 돈을 다 쓰고 어쩌면 더 빌려야 계약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대요.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이 현금 흐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했어요. 한 명이 실직하면 골치 아프고 둘 다 실직하면 그냥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알아봤는데 집값이 보합세이거나 심지어 약간 떨어지고 있어서 정말 더 지켜봐야 해요. 아직 아이도 없어서 학군 걱정도 없고요.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남편도 아마 좀 헷갈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우리는 호텔에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객실은 편안하고 넓고 밝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리 와서 공사장 기숙사가 아닌 이렇게 좋은 호텔에 묵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조금 어색해하며 이것저것 만져보았습니다. 밖으로 나올 때 제가 몰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여관을 예약하면 되지. 이렇게 좋은 곳은 비싸잖아. 아들이 웃으며 위로했습니다. 저랑 지혜가 같이 알아봤어요. 그녀가 어른들을 너무 허름한 곳에 모실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은 벌어서 뭐 하냐고요.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은 비수기고 여기는 관광지도 아니라서 주변 호텔 가격이 괜찮아요. 부모님은 걱정 마세요. 남편의 안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이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앞치마를 두른 지혜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셔서 쉬세요. 다른 요리는 다 됐고 채소만 볶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그녀는 민준이에게 아버님 어머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수전우와 아들은 내라고 대답하고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식사는 모두가 맛있게 먹었지만 분위기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침착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이야기했으며 모든 행동이 매우 정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이 기쁘면서도 억울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뛰어난 여자친구를 둔 것이 기쁘고 그쪽에서 나중에 아이가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혜 씨는 아들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이 분담했어요. 한 명이 밥하면 다른 한 명은 설거지하고 청소해야 해요. 게다가 지난번에 제가 어머님 댁에 갔을 때도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처음 오셨는데 제가 어머님께 일을 시키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교양 없다고 야단치실 거예요.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본 객수주편, 손님은 주인의 뜻에 따른다. 이라는 말을 이해했지만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다시 억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민준이는 또 과일 몇 접시를 깎았습니다. 이 녀석, 예전에 집에서는 이렇게 세심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부와 젊은 커플은 마주 앉았고 남편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양, 자네가 나중에 아이가 자네 성을 따르고 싶다고 했지. 저는 그녀가 갑자기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입꼬리는 그대로였고 앉은 자세도 그대로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느낌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고 등도 더 꼿꼿해졌으며 목소리도 더 단호해졌습니다. 네, 저는 아이의 성씨 결정권을 원합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아빠 성을 따르는 거 아닌가? 여자가 왜 그런 권리를 요구해? 지혜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사회적 관습과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전에는 모두 남자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고 여자는 시집을 갔지만 저와 민준 오빠는 학력 수준이 비슷하고 돈 버는 것도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할 것 없이 비슷해요. 그녀는 조금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민준 오빠는 막내고 저는 장녀예요. 제가 민준 오빠보다 2살 어리고 제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보다 훨씬 젊으세요. 그분들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다 저와 제 여동생 것이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와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게다가 임신, 출산은 항상 여자가 손해를 봐요. 제가 모든 면에서 민준 오빠에게 뒤지지 않고 부모님도 지지해 주시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더 고생해야 하는데 왜 제가 아이의 성씨 결정권을 요구할 수 없나요? 남편은 조급하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자네 집은 2자매가 똑같이 나누는 거고 우리 집 재산은 다 아들에게 물려줄 건데 지혜 씨는 비웃음을 터뜨렸고 약간 경멸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조카뻘인 제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한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아버님 댁에 전 재산이라는 게 정말 저희 집의 절반보다 많은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게다가 아버님 댁은 민준 오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나는요? 왜 전부 민준 오빠에게 주고 누나에게는 나눠주지 않으세요? 남편은 마침내 온순한 껍질을 벗어던지고 야수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걔는 딸이니까 딸이 어떻게 가업을 이을 수 있어. 재산은 다 아들에게 물려줘야 해. 지혜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고 안색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민준 오빠 누나는 아버님 댁 재산을 나눠받지 못하는데 왜 아버님은 저와 제 여동생이 저희 집 재산을 똑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집 재산은 절반은 제 친사촌에게, 절반은 제 외사촌에게 줘야겠네요. 아버님 생각에는 저희 부모님이 감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와 제 여동생이 그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남의 집 재산을 차지하고 싶을 때는
뭐든지 쉽게 말하면서 왜 아이성 씨 문제만 나오면 아버님 목숨이라도 뺏는 것처럼 구세요? 남편은 목이 졸린 수탉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돌아보았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는 내 마누라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게 내버려 둘 거냐? 네가 남자 맞아. 어떻게 아이가 남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어? 제 아들은 솔직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빠가 그녀 말이 옳다고 해서 그녀 태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남자지만 아이가 그녀 성을 따르는 것에 동의한 것도 저예요. 제가 쫓아다닐 때 그녀가 이미 저에게 물어봤어요. 자신에게 원칙이 하나 있다고. 나중에 아이는 반드시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전적으로 가능해요. 저는 그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왜 재산이 다 제 것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나도 몫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남겨두실 필요 없으세요? 마지막에 남는 게 있으면 저와 누나가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남편은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걔랑 약속했던 거냐? 지혜 씨가 덧붙였습니다. 선택이 바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 관점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사귀지 않아요. 지난번에 아버님 어머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히히. 아들 여자친구가 저를 칭찬해주니 너무 기뻤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말할 것도 없지만 민준 오빠 고모님만은 돌아갈 때 몰래 제게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민준 오빠가 저희 집에 갔을 때 모든 어른들이 봉투를 주셨고 매우 체면을 세워주셨어요. 민준 오빠가 정신 차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돌아오자마자 헤어졌을 거예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녀 집에 갔을 때 각 집안 어른들이 따로 잔치를 준비해서 저희를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식탁에서 누가 술을 권했는데 제가 못 마신다고 하니 다른 분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시고 다들 그럼 밥이나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많은 일들은 원래 부모님이 나서서 처리해 주셨어야 했어요. 저희는 자식이라 말하기 곤란했고 원래 부모님이 해주셔야 했는데 그녀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만든 건 뭐예요? 그녀가 식탁 밑에서 제 허벅지 살을 꽉 꼬집으며 말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미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쫓아냈을 거예요. 그러고는 그는 약간 얼굴을 찡그리며 지혜 씨를 보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단추도 하나 떨어졌어. 지혜 씨는 빙그레 웃으며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고맙네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손이 아들의 팔 위에 놓인 것을 못 본 척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꽈목상돼 괄목상대로구나. 이 애가 여전히 말수 적던 내 아들 맞나? 알고 보니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구나. 남편의 안색은 계속 변했고 얼굴에는 격렬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혜 씨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랑 잤잖아. 뭘 고상한 척하는 거야? 나는 죽어도 아이가 내 성을 따르는 것에 동의 못해. 내 아들은 너 필요 없어. 네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보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살기 싫어? 저는 말하면서 그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이 굳은 채 매를 맞았습니다. 아들은 직접 앞에 있던 상을 뒤엎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으며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아빠, 미쳤어요? 제 일에 아빠가 왜 상관이에요? 꺼져요. 그러고는 그는 지혜 씨를 보았습니다. 지혜 씨는 입을 열기도 전에 아들이 쿵 소리를 내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우리 아빠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내 잘못이야. 그분들을 오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그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예전에 내가 사람 마음을 너무 좋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나는 믿지 않았어. 나는 그들이 내 부모님이니까
적어도 나를 생각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아마 정말 상처를 받은 것 같았고 어릴 때처럼 무력하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이 말들이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 알아. 네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도 받아들일게. 만약 그가 정말 죽음으로 협박한다면 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가 죽으면 내가 너를 찾아갈게. 그는 울면서 지혜 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혜 씨는 자신에게 매달린 민준이를 보고 다시 가짜 남편과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몇 번이나 변했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방은 매우 조용했고 가끔 제 딸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는 가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 말은 아버님이 생각해내신 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어리석고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며 배짱도 없으면서 남의 등 뒤에 숨기를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 말은 너무 악독해요. 저희 관계를 깨뜨리려는 의도예요. 저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애인을 고르는 것도 관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저는 민준 오빠를 선택했어요.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그보다 더 잘 알아요. 어쨌든 그는 아버님 어머님의 아들이니 필터가 씌워져 있죠.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최대한의 악의를 가지고 경계해요. 아버님은 이런 악독한 말을 생각해내지 못하세요. 잘 생각해서 아내와 자식 앞에서 똑똑히 말씀하세요. 누가 아버님께 이런 말을 하라고 가르쳤나요? 방금 전의 말은 그의 용기를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유약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는 아들의 무릎 꿇는 행동에 겁을 먹은 것 같았고 그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걔 작은 아빠야, 태식 삼촌, 지혜 씨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확실히 그분 맞아요. 가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걔 작은 아빠야. 그리고 작은 어머니, 미경 숙모도, 걔 고모, 혜정 고모는 처음부터 나더러 네 말에 동의하라고 했어. 걔 큰아빠, 국진 큰아빠도 마지막에는 안 되면 그냥 고개 끄덕이라고 충고했어. 정말 너만 못하다고. 아들은 또 온 마음이 너에게 쏠려 있어서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지만 작은 아빠랑 작은 어머니가 그랬어. 갈라놓을 수 없는 건 없다고. 갈라놓고 싶으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이 멈추자 가짜 남편은 다시 몰래 지혜 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랬어. 네가 성격이 오만하다고 갈라놓으려면 그냥 너를 공격하면 된다고. 그리고 지혜 씨가 차가운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일단 더러운 일에 엮이면 얌전히 말을 듣고 지거나 아니면 바로 소란을 피워서 오히려 잘된 일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겠죠. 가짜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원문도 거의 비슷했어. 단지 더 듣기 거북했을 뿐이야. 지혜 씨가 차가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두 사람이 아버님 어머님이 민준 오빠를 위해 모아둔 돈을 탐내서 미쳐가고 있다는 걸요. 그녀는 다리를 잡아당기려 했지만 빠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짜증스럽게 몸을 숙여 바닥에 있는 티슈 상자를 집어들고 몇 장을 뽑아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눈물 콧물 닦아 내 다리에 묻히지 말고. 민준이는 그녀의 다리를 잡고 있던 한 손을 놓고 다른 손으로 티슈를 받아 먼저 지혜 씨의 다리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 다리를 닦은 휴지로 자신의 눈물 콧물을 닦았습니다. 더는 못 보겠네. 그녀의 다음 말은 포탄과도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모르시는 줄 아세요? 어릴 때 민준 오빠, 바로 그 망할 태식 삼촌이라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하다가 결국 돈이 없어서 사방에 돈 빌리러 다녔지만 안 됐죠. 그녀는 가짜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결국은 아버님, 이 멍청한 분이 동생 보증을 서주셨죠. 결과는 사업 실패였고 그는 처자식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고 결국 아버님네 식구가 수천만 원의 빚을 다 갚아야 했죠. 그게 20년도 더 전일이에요. 돈의 가치가 있던 시절이었죠. 수천만 원의 이자만 해도 당신들을 죽이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설날에 고기도 못 사고 온 가족이 빚쟁이 피하느라 정신없었죠. 민준 오빠가 지금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 바로 어릴 때 아버님 댁이 가난해서
늘 고구마 말랭이랑 시골 장터에서 가장 싼 채소만 먹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희 집에서는 돼지에게나 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나오자 민준이도 약간 멍해진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있었고 눈물도 더 이상 닦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가 그를 한번 보더니 안쓰러웠는지 그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어 주었고 민준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강아지처럼 다시 울었습니다. 지혜 씨는 짜증스럽게 쯧하고 혀를 찾고 제 마음속에 막 피어나던 슬픔과 모성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자 가짜 남편도 약간 멍해졌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는 마침내 손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매년 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지쳤을 거예요. 아버님 댁이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민준 오빠가 대학 시험을 보러 갈 때 고열에 시달리며 혼자 가야 할 일도 없었을 거고 복수 전공하느라 아르바이트 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 한 달에 생활비가 몇십만 원밖에 안 됐고 그는 심지어 대학원 시험도 스스로 밤낮으로 공장에서 일해서 시험 준비할 돈을 마련했어요. 그의 누나 선영 씨도 사립대에 합격했는데 당신들이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면 그가 화가 나서 공장으로 가버려 평생을 망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님은 아직도 민준 오빠, 누나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면목이 있으세요? 민준 오빠가 직접 말했어요. 그는 반드시 누나에게 보상할 거라고. 이 두 자식, 아버님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집에 돌아오기 싫어하는 큰딸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고통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손과 발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짜 남편은 얼굴을 감싸고 땅에 쭈그려 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지혜 씨는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태식 삼촌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사과했을 때 당신들은 그냥 그를 용서했죠. 그가 그 수천만 원을 갚은 건 차용증이 있어서 죽어서 고향에 묻히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아니었으면 그가 돈을 갚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30년 전에 수천만 원과 오늘날의 수천만 원이 같나요? 당신들이 망쳐버린 두 자식, 당신네 집에 힘들었던 시절은 다 잊으셨나요? 요 몇 년간 그가 사업이 다시 잘 안 됐죠? 아니었으면 아버님 댁에 이 작은 돈을 탐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멍청한 사람은 정말 영원히 남에게 속는군요. 저와 민준 오빠의 관계를 깨뜨리고 아버님은 그에게 계속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나요? 남편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빌려줘. 이제 안 빌려줘. 아빠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지혜 씨는 땅에서 울고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마침내 조금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머리를 토닥였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누구 성을 따르느냐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집에 두 가지 길을 줄게요. 하나는 헤어지고 각자 갈 길 가는 것. 둘째는 저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집안이 제 코앞에서 욕하는 걸 그냥 당하고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일은 제가 이렇게 손해볼 수 없어요. 아이가 제 성을 따르는 것 외에 앞으로 당신 고향에는 제가 가지 않겠어요. 당신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악독한 삼촌 내외가 재물을 탐내 목숨을 해칠까 두려워요. 당신 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로 오시라고 하세요. 저희가 잘 대접해드릴게요. 민준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나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결혼 전후의 재산, 양가 부모님의 증여, 모든 것은 공증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나는 당신 집 재산을 넘보지 않을 테니 당신 집도 내 것을 넘보지 마세요. 나는 법률을 공부한 친구가 있고 당신도 당신 친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당신 부모님을 호텔로 모시고 가세요. 저는 배웅 안 할게요. 당신이 직접 그분들을 모시고 구경이나 시켜드리세요. 괜히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잖아요. 당신들끼리 상의해서 빨리 결과를 알려주세요. 제 아들은 여전히 약간 멍한 듯 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너
너 바로 가버리거나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지? 지혜 씨가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하지만 당신들 상의는 빨리 해야 해. 내가 당신들을 3년, 5개월 기다려줄 시간은 없어. 아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너나 속이지 마. 나더러 그들을 데려가게 하고 도망가려는 거지?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마침내 힘을 주어 아들의 손에서 다리를 빼내고 성큼성큼 옷장으로 가서 가방 하나를 꺼내 민준이에게 물건을 챙겨주었습니다. 이건 내 신분증, 이건 내 은행카드 몇 개, 이건 내 귀중한 보석 몇 개. 그러고는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와 펜던트를 풀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생일 선물로 주신 거야. 내가 너를 잃어도 이건 안 잃어버려. 이제 당신 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나가. 나도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과연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말을 참 점잖게 하네. 꺼져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우리 셋은 풀이 죽어 문을 나섰고 그녀는 여전히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문을 쾅 닫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구나. 호텔에 돌아와서 아들은 바닥에 누웠습니다. 가짜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가 걔를 그렇게 좋아하냐? 걔 아니면 안 돼. 아들이 한번 웃었습니다. 네, 바로 그녀예요. 가짜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걔가 그냥 너를 동정하는 거 아니야? 만약 어느 날 걔가 변심하면 너는 어떡할 거야?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동정도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아빠, 그녀는 제가 불안해하는 걸 알고 가기 전에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요. 제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까 봐서요. 게다가 저희는 서로의 동정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학력도 비슷하고 전문 분야에서 공통된 화제가 있어요. 저희는 같이 자라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은 책도 많고 같이 본 영화도 많고 많은 취미가 이상하게도 같아요. 다른 취미는 저희는 서로 존중해요. 그가 점점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가짜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자라. 그가 어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아들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 저는 다 동의해요. 만약 부모님이 정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제가 몇 년 동안 번 돈을 다 부모님께 드릴게요.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대릴사위로 갈게요. 몇 년 후에 저와 누나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릴게요. 가짜 남편이 그를 한번 쳐다보았고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대릴사위 생활이 쉬운 줄 알아? 가서 걔한테 말해. 부모님 다 동의했다고. 걔네 집 언제가 편한지 보고 우리가 청혼하러 가자. 아, 그쪽은 예단비가 얼마야?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예단비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 부부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예단비가 필요 없다고. 아들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통적인 결혼 방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단비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아, 그날 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제 말을 다 못하게 하시고 그 후로 계속 아이 성씨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가짜 남편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말 제대로 해. 옛날 이야기 꺼내지 말고. 부모님이 너 결혼 자금 모아두지 않았어? 아들이 하고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누나에게도 줬으면 그냥 저에게 주면 된대요. 그건 제 결혼 전 재산이고 그녀는 넘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직 안 줬으면 그 돈을 둘로 나눠서 저와 누나가 반반씩 가지라고 했어요. 그녀 집에서도 그녀에게 돈을 줄 텐데 그건 그녀 것이라고요. 우리 부부는 돌아오는 길에 모두 약간 믿기지 않았고 마침내 지혜 씨의 고향에 가서 결혼 이야기를 나눌 때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그녀의 외삼촌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피했습니다. 안부를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외조 맏딸이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똑똑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죠. 걔가 예단비는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고 생각했죠. 예단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걔가 말하길 외조 부모님께서 평생 고생하시고 두 자식 키우시느라 쉽지 않았고 연세도 적지 않으시다고요. 아들 결혼 때문에 늙은 두 분을 쥐어짜는 건 좋지 않다고요.
게다가 걔도 말했죠. 뜻 있는 남자는 처갓집 재산을 탐하지 않고 재능 있는 여자는 시댁 재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맞더군요. 배운 두 아이가 어떻게 잘 살지 못하겠어요. 가짜 남편은 여전히 약간 멋쩍어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예단비도 마련할 수 있고요. 지혜 씨의 외삼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돈어른, 잠시만요.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주관이 뚜렷해서 한번 결정한 일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날 제가 직접 물어봤죠. 정말 이 녀석으로 정했냐, 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부부가 함께 물었습니다. 걔가 뭐라고 했는데요? 외삼촌이 진지한 얼굴로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걔가 그 사람으로 정했어요. 평생 이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이 방에 우리 몇 사람만 있으니 망정이지 사돈 내외분이 웃으실까봐 걱정되네요. 여자애가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어떤 남자를 정했다고 말하겠어요. 이때야 비로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짜 남편은 여전히 어색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오히려 영광이죠. 우리 민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걔 앞에서, 우리 부부 앞에서 무릎 꿇고 갈 때도 우리에게 평생 지혜뿐이라고 했어요. 만약 두 사람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걔는 지혜가 이혼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요. 아들 체면이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딸 시집 보낼 때는 고개를 들어야 하고 며느리 얻을 때는 허리를 굽혀야죠. 이때 처갓집 비위 안 맞추면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요? 지혜 씨 외삼촌의 안색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두 아이가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걔가 예단비 필요 없다고 하니 그러라고 했죠. 다른 일들은 신세대 젊은이들이 자기 생각이 있으니 저희도 많이 묻지 않았어요. 저희 쪽은 외삼촌, 외당숙만 해도 13명이에요. 이모는 9분이고요. 걔는 어릴 때부터 우리 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걔 아빠 쪽 친가는 사람이 더 적어요. 삼촌 6분, 고모 3분, 정이 아주 좋아요. 그러고는 그는 가짜 남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애가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데려가서 가르치겠습니다. 하지만 걔가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때야 비로소 저는 지혜 씨의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짜 남편은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갑자기 말주변이 좋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혜 양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돈어른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지혜 씨의 외삼촌이 웃으며 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 씨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시원시원하며 방 안의 아가씨들은 박수를 치며 칭찬하고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창밖은 햇살이 찬란했고 휴대폰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생 결혼식에 갈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햇살 가득한 결혼식과 신부 지혜 씨와 신랑 민준이의 환한 미소, 그리고 누나의 승낙과 기대로 막을 내립니다. 파란만장했던 첫 만남의 식사 자리는 두 젊은이의 인연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 온 가족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혜와 용기, 그리고 현대적이고 평등한 삶의 가치관을 지닌 지혜 씨의 등장은 낡은 생각에 익숙했던 집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대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존중의 규칙을 세우러 왔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움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이성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으로 설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와 시댁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과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감히 투쟁하는 젊은 세대의 여정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강요나 감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나눔, 그리고 평등에서 옵니다. 민준이는 사랑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격과 사상을 존중했기에 지혜 씨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처음의 갈등 끝에 마침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행복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한국 가족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창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